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낸 돈. 서울 소아암 센터로 간 돈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이 치료비. 연희 아들 치료비를 우리 엄마가 냈어. 나 몰랐어. 진짜야. 몰랐다고? 나 연희랑 헤어진 지 오래됐어. 아이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그럼 이건 뭐야? 1년 전에도 연락하고 지냈잖아. 서진아,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5년 동안 나 빚쟁이로 살았어. 친구들 다 잃었고 직장에서도 무시당했어. 그 빚이 너희 아이 치료비였는데 진정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학원 상담실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앞에 앉은 학부모는 팔짱을 낀 채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성적이 왜 이 모양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사과하고 피하고 숨고. 학부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학부모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 엄마 빚쟁이였대. 딸한테까지 빚 떠넘기고 죽었다며? 그래서 약혼도 파기됐다던데. 어머,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애들 가르쳐도 되는 거야? 나는 상담실 문을 닫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미 익숙했다. 처음엔 분했다. 억울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그냥 무뎌졌다. 책상 위 달력을 봤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다. 5년 전 오늘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장례식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척들은 빚 때문에 못 간다며 조의금도 보내지 않았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민준혁. 약혼자였던 그 남자는 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 나를 불러냈다. 카페에서 그는 내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진아, 이거 진짜야? 7천만 원? 응. 어머니가 보증을 서셨나 봐. 나도 어제 알았어. 준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데 나 이런 거 감당 못해. 결혼은 현실이잖아. 넌 이해하지? 그는 약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은 붐볐다.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요즘 매일 그랬다. 집 앞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다. 4층인데도 마치 10층을 오르는 것처럼 다리가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구청 세무과라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봉투를 뜯었다. 상속재산 정리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다. 이제 와서 뭘 정리한다는 거야? 나는 비웃으며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 목록, 채무 내역,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기한 내 미방문 시 자동 처리됩니다. 구청 기록실 방문 바랍니다. 나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러다 문득 멈췄다. 기록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거지? 5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장례 직후 쏟아진 독촉 전화와 빚 독촉장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냥 매달 나오는 대로 갚기만 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하단의 날짜를 확인했다. 방문 기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일이 금요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학원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원장님, 내일 오전 반차 써도 될까요?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네, 그러세요. 오후 수업만 들어오시면 돼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 동네는 늘 이랬다. 불빛만 가득하고 별은 없는 곳.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론 원망했다. 왜 보증을 섰을까?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와서 구청에서 뭘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것 같았다. 5년 동안 피하기만 했으니까.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5년 전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나는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하며 살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금요일 오전, 나는 구청 앞에 서 있었다. 회색 건물은 낡고 오래됐다. 입구엔 민원인들이 드문드문 드나들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니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다. 7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갔다. 중년 여직원이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속 정리 안내받고 왔습니다. 윤서진이요. 여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신분증 주세요. 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여직원은 대조하고 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기록실 가셔야 해요. 4층이요. 거기서 고인명의 재산 내역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가도 되나요? 네, 신분증이랑 이 확인서 들고 가시면 돼요. 나는 확인서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은 소독약 냄새가 났다. 4층에 내려서 복도를 걸었다. 기록 보관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벽면 가득 회색 철제 캐비닛이 빼곡했다. 책상 하나에 나이든 남자 직원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저기요, 상속 정리 관련해서 왔는데요. 남자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다. 확인서 주세요. 나는 서류를 건넸다. 남자는 서류를 보더니 캐비닛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몇 개 열어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여기 앉아서 보세요. 복사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남자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고 다시 자기 자리로 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먼지가 날렸다. 5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파일이었다. 첫 장은 어머니 명의 부동산 목록이었다.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은 예금 내역, 잔액 영원. 그 다음 장을 넘겼다. 채무 내역이 나왔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대출, 카드론, 보증. 총 7천만 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빚뿐이었다. 파일을 덮으려다 마지막 장이 눈에 들어왔다. 기타 지출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소아암센터, 매월 송금. 숫자가 나열돼 있었다.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나는 손가락으로 금액을 하나하나 따라갔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총 6천만 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소아암센터? 나는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특별한 병이 없으셨다. 그럼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송금 시작 날짜를 확인했다. 2019년 3월. 그달은 민준혁이 나한테 청혼했던 달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쳐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송금은 매달 15일에 이뤄졌다. 정확히 5년 동안. 마지막 송금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왜? 나는 파일을 덮고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복사 가능한가요? 네, 한 장에 100원이요. 전부 복사해 주세요. 직원은 파일을 가져가 복사기 앞에 섰다. 나는 그 사이 휴대폰을 꺼내 서울 소아암센터를 검색했다. 병원 홈페이지가 나왔다. 주로 소아 백혈병과 고형암을 치료하는 곳이었다. 사진 속엔 아이들이 병실에 누워 있었다. 나는 화면을 스크롤 내리다 리뷰 게시판을 클릭했다. 환자 가족들이 올린 후기가 잔뜩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5년 만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름 김연희. 나는 숨이 멎었다. 김연희. 고등학교 동창. 민준혁의 전 여자친구.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흔들렸다. 복사 다 됐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복사본을 받아들고 기록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쳤다. 송금 내역, 날짜, 금액. 모든 게 명확했다. 내가 약혼했던 그 시점부터 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씩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다. 그 대상은 연희의 아이였다. 나는 벽에 기대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어머니가, 왜 연희 아이 치료비를,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질문만 가득했고 답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복사본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와 구청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희의 SNS 계정을 검색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연희와 건강해 보이는 남자아이.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다. 완치 감사 새 출발 기적 같은 인생.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기적? 그 기적은 내 어머니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다. 내가 5년 동안 빚쟁이 딸로 살아온 그 돈으로.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왜 어머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혹시 협박이라도 당하신 걸까? 아니면 준혁이랑 연희가 뭔가 숨긴 게 있는 걸까? 버스가 학원 근처에 도착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다. 학원으로 가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복사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매달 100만 원. 5년 동안. 총 6천만 원. 나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 소아암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병원 소개, 의료진 소개, 진료 안내.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었다. 환자 후기 게시판에서 연희의 글을 다시 찾았다. 작성일은 6개월 전이었다. 우리 아이가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갔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댓글창을 확인했다. 축하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축하합니다. 저희 아이도 치료 중인데
희망이 생기네요.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연희의 답글이 있었다. 정말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화면을 노려봤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주변이 바로 내 어머니였구나. 나는 노트북을 덮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희의 SNS를 다시 검색했다. 비공개 계정이라 게시물은 볼 수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계속 바뀌고 있었다. 최근 프로필 사진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다. 연희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다음 날 토요일 나는 서울 소아암센터를 직접 찾아갔다. 병원은 강남 쪽에 있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병원 입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로비엔 환자 가족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나는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관련 문의가 있어서요. 치료비 납부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환자분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연희 아이의 이름도 주민번호도 모른다. 제가 직접 환자는 아니고요. 제 어머니가 치료비를 납부하셨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환자 정보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열람 가능해요. 제 어머니 명의로 납부된 거라도 안 되나요? 그것도 환자 정보랑 연결돼 있어서 어려워요. 혹시 법적 절차 밟으시려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셔야 할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돈도 필요하다. 그보다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서울 소아암센터에 송금했다. 송금 시작일은 2019년 3월, 내가 민준혁과 약혼한 달이다. 김연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민준혁의 전 여자친구다. 연희의 아이가 5년 만에 완치됐다는 후기를 올렸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으로 민준혁의 SNS를 검색했다. 그의 계정은 공개돼 있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의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다. 수백 명 중에서 연희의 계정을 찾았다. 연희도 준혁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1년 전 게시물에서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준혁이 올린 음식 사진 아래 연희가 쓴 댓글이었다. 오빠 요즘 잘 지내? 나중에 한번 봐요. 준혁의 댓글 그래, 연락해.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5년 전 준혁은 나한테 결혼은 현실이라며 떠났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빚의 대부분이 연희 아이 치료비였다면 준혁은 알고 있었을까? 아니, 혹시 준혁이 부탁한 건 아닐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방은 5년 동안 그대로였다. 옷장, 서랍,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안경, 약 봉지들이 나왔다.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연희 전화. 2019년 4월 병원비 100만 원.
2019년 5월 병원비 100만 원. 나는 숨을 멈췄다. 페이지를 넘겼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그러다 2020년 6월 페이지에서 다른 문장이 나왔다. 준혁이가 알면 안 된다. 서진이가 알면 안 된다. 나는 수첩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준혁과 연희의 관계를, 아이의 존재를, 그리고 그걸 나한테 숨기셨다. 왜? 나를 지키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나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고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나는 결심했다. 어머니가 숨긴 진실, 준혁과 연희가 감춘 비밀. 나는 모두 밝혀낼 거다. 그리고 이 5년의 고통을 돌려줄 거다. 월요일 아침 나는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장에게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쓰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거짓말이었다. 몸은 멀쩡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속은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상속 및 채무 전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사무실 안은 좁았다. 책상 하나와 서류 캐비닛 몇 개가 전부였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법무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와 어머니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상속받은 빚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 어머니의 수첩.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일단 명의자가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본인 의사로 송금하신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듭니다. 상속인인 따님이 동의 안 했다는 증거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수첩은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군가 협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법무사는 수첩을 다시 봤다. 연희 전화, 준혁이가 알면 안 된다. 이건 협박의 증거라기보단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기엔 약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인가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적 소송보단 당사자들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거나 사과한다면 그게 더 빠르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따님이 가진 이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하면 압박은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법적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확실하지도 않다. 그럼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나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다.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혁부터다. 나는 준혁의 회사를 검색했다. 중견 IT 기업이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직도를 확인했다. 준혁은 마케팅 2팀 과장이라고 나와 있었다. 나는 준혁의 상사 이름을 메모했다. 마케팅 본부장, 이사, 임원진. 그 다음 연희를 검색했다. 연희의 SNS는 비공개였지만 페이스북은 공개돼 있었다. 직장 정보가 적혀 있었다.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나는 연희의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찾았다.
작은 회사였다. 직원이 5명 정도였고 주요 고객사 목록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고객사 이름을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희 남편을 조사했다. 연희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남편으로 태그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박민우. 프로필을 클릭하니 대형 건설사 직원이라고 나와 있었다. 나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민준혁 IT 기업 마케팅 과장, 김연희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박민우 건설사 직원.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방법.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까?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 번에 모두 모으는 거야. 나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1단계, 준혁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한다. 2단계, 준혁의 회사 회의실을 빌린다는 핑계로 연희와 민우도 부른다. 3단계, 모두 모인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한다. 4단계, 그들의 반응을 기록한다. 마지막 줄에 나는 붉은 펜으로 적었다.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는 노트를 덮고 휴대폰을 꺼냈다. 준혁의 번호는 아직 내 연락처에 남아 있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않았다. 지울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연락할 일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나 서진이야. 오랜만이지? 할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서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좀 놀랐네. 나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다. 전화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오빠 회사 근처 괜찮아?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때? 6시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오빠 회사 1층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금요일. 딱 4일 남았다. 4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다. 어머니 수첩 원본, 송금 내역 복사본, 병원 영수증, 연희 SNS 캡처, 준혁과 연희 메시지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했다. 녹음기. 나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다. 이 길 배송이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해 나는 거울 앞에 섰다. 5년 전에 나는 무너져 있었다.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빚쟁이 딸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진실을 알았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됐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혁, 김연희. 기다려.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금요일이 왔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어머니 수첩,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 그리고 소형 녹음기. 모든 게 준비됐다. 오전엔 학원에 출근했다. 수업을 하고 학부모 상담을 했다. 평소처럼 미소 짓고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후 5시 나는 조퇴를 신청했다. 원장님,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나는 학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다. 준혁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30분 정도 걸렸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준혁과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6시 회사 1층 카페. 나는 시계를 봤다. 5시 40분. 강남역에 내려 준혁의 회사 건물로 걸어갔다. 높은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1층 로비로 들어갔다. 카페가 한쪽에 있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시계를 봤다. 5시 55분. 준혁은 정확히 6시에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성숙해 보였고 더 여유로워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빠 여기. 준혁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다, 서진아.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준혁은 커피를 주문하고 나를 봤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연락해서 좀 놀랐어.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보고 싶어서. 준혁은 봉투를 봤다. 이게 뭔데? 열어봐. 준혁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송금내역, 병원 영수증. 그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낸 돈. 서울 소아암센터로 간 돈이야. 준혁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이 치료비. 연희 아들 치료비를 우리 어머니가 냈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그거 몰랐어. 진짜야. 몰랐다고? 응. 나 연희랑 헤어진 지 오래됐어. 아이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희와 준혁의 SNS 댓글 캡처를 보여줬다. 그럼 이건 뭐야? 1년 전에도 연락하고 지냈잖아.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건 그냥 안부 정도. 안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준혁은 당황하며 손을 들었다. 서진아, 일단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진정하라고? 5년 동안 나 빚쟁이로 살았어. 친구들 다 잃었고 직장에서도 무시당했어. 그 빚이 너희 아이 치료비였는데 진정하라고?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연희한테 물어보자. 뭐? 연희 불러. 지금 당장.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아, 연희는 지금 가정이 있어. 남편도 있고. 알아. 그래서 남편도 같이 부를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희의 남편 박민우의 회사 번호를 찾았다. 며칠 전 미리 알아둔 번호였다. 뭐 하는 거야? 전화 걸 거야. 박민우 씨한테 부인이 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줄 거야. 준혁은 내 손을 잡았다. 서진아, 제발. 이러지 마. 대화로 풀자. 대화? 나는 손을 뿌리쳤다. 5년 동안 너희는 나한테 대화 한 번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연희 부를게. 그러니까 민우한테는 연락하지 마. 둘 다 와야 해. 서진아. 싫으면 내가 직접 전화할게. 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창밖으로 그를 봤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10분 후 준혁이 돌아왔다. 연희가 온대. 30분 후에. 민우는? 연희가 데리고 온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30분이 지나고
카페 입구로 두 사람이 들어왔다. 김연희와 박민우였다. 연희는 예전보다 살이 쪘다. 얼굴도 피곤해 보였다. 민우는 키 큰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테이블로 왔다. 연희는 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아, 오랜만이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네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준혁 씨한테 급하게 연락받았는데.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거 보세요. 민우는 서류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죠? 제 어머니가 5년 동안 당신 아들 치료비로 쓴 돈이에요. 6천만 원. 민우는 연희를 쳐다봤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설명 좀 해봐.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나, 어쩔 수 없었어. 아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남의 돈을 쓴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떠들고 싶지 않으시면 회의실로 가시죠. 준혁 오빠 회사 회의실 빌릴 수 있지?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위층에 작은 회의실 하나 비어 있어.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준혁의 회사가 있는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준혁이 문을 닫았다. 네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펼쳤다. 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왜 우리 어머니가 치료비를 냈죠?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이가 아파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떠넘긴 거야? 아니, 떠넘긴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 수첩 봤어. 내가 전화했다고 적혀 있어. 협박한 거지?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 아니야. 나는 그냥 사정 얘기했을 뿐이야. 민우가 끼어들었다. 당신 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했잖아. 여보, 미안해. 말 못했어. 민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게 말이 돼? 우리 아이 치료비를 남의 돈으로 썼다고? 그것도 몰래? 준혁도 입을 열었다. 연희야, 나도 몰랐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연희는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말해?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패? 나한테는 패 끼쳐도 돼?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 수첩을 꺼내 펼쳤다. 여기 봐. 준혁이가 알면 안 된다. 서진이가 알면 안 된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야. 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숨겼을까?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연희, 그 아이. 준혁 씨 아이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준혁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 민우는 연희를 쳐다봤다. 대답해봐. 우리 아들. 준혁 씨 아이야? 연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다. 이혼하자. 그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았지?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숨긴 진실이 뭔지.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그들이 무너질 차례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